마음쉼표 이야기관에 오신 구독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월급 300이라고 며느리를 깔봤다가 며느리 퇴사 후 집안이 흔들리기 시작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주 대놓고 모욕을 주는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웃으면서 농담처럼 아무 일 아니라는 듯 던지는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하나같이 제 자존심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자리부터 그랬습니다. 식당에 앉자마자 시어머니는 제 이력서를 다시 묻듯 질문했습니다. 어디 나왔는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월급은 어느 정도인지. 저는 이미 남편에게 다 전달된 내용이라는 걸 알면서도 다시 대답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다들 잘 벌던데 그래도 직장 다니는 게 어디야? 그 말이 칭찬이 아니라는 건 그 자리에 앉아있던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시누이는 웃으며 남편의 연봉 이야기를 덧붙였고 시아버지는 요즘 집 한 채 사려면 맞벌이는 기본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고 있었지만 밥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상견례는 원래 그런 자리라고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말자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도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제 월급 이야기는 빠지지 않는 단골 소재였습니다. 이번에 상여금은 나왔니? 그래도 300이면 나쁘진 않네. 요즘 물가에 그걸로 살림이 되긴 하니? 질문처럼 들렸지만 대답을 원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남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늘 웃으며 넘겼습니다. 엄마가 그냥 하는 말이지.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저 혼자만 문제 삼는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날은 어느 명절 저녁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던 자리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둘러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 제가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앞으로 생활비를 조금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물가가 너무 올라 부담이 된다고 최대한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웃으며 제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월급 300 주제에 뭘 안다고 말을 하니?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몇 명은 웃었습니다. 분위기를 맞추듯 웃는 사람도 있었고 아예 대놓고 피식 웃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얼굴을 한번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농담이 아니라는 걸, 그 웃음이 악의가 아니라는 걸, 그래서 더 잔인하다는 걸 저는 바로 알았습니다. 너는 이 집에서 그 정도 위치다. 내 말에는 그만한 무게도 없다. 그걸 단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들려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을 때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옆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보며 계속 같은 생각만 했습니다. 내가 정말 그 정도 사람인가? 월급 300이라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무시당해야 하나? 처음으로 분노보다 더 무서운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억울함이 아니라 차가운 결심이었습니다. 이 집안에서는 아무리 잘해도 달라질 게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참는다고 인정받지 못하고 버틴다고 존중받지 못한다는 걸 그날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돌려주겠다고. 소리를 지르거나 싸우는 방식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가장 무시했던 그 월급 300짜리 며느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말입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웃고 참고 예전과 다르지 않은 척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모든 말을 기억했고
모든 상황을 머릿속에 쌓아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때도 몰랐습니다. 그날 던진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걸, 그리고 그 말의 대가를 훗날 아주 분명하게 치르게 될 거라는 것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후로도 저는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에 상처받았다는 기색도 기분이 나빴다는 표현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조심했고 더 예의를 지켰습니다. 괜히 문제를 만드는 며느리가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에게도 그날 일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괜히 다시 말해봤자 엄마 성격 알잖아라는 말만 돌아올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분명히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무시를 당하면 이유를 찾았습니다. 내가 예민한가, 다들 저 정도는 참나 가족이니까 그러겠지. 그날 이후로는 이유를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메모였습니다. 시댁에서 어떤 부탁을 했는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연락이 왔는지, 제가 어떤 일을 처리해 줬는지를 적어두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기억을 정리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적다 보니 이상한 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에서 제게 오는 연락은 늘 급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잠깐만 봐줄 수 있니? 내가 회사 다니니까 이건 내가 빠르겠다. 이런 건 내가 정리해줘야 안 헷갈려. 그 말들은 모두 자연스럽게 당연하다는 듯 따라붙었습니다. 메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댁 사업과 관련된 메일이 저에게 전달됐고 저는 그걸 정리해서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정식으로 부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며느리니까, 젊으니까, 회사 다니니까라는 이유였습니다. 메시지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읽고 바로 삭제했을 메시지들까지 전부 저장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어투였는지, 부탁인지 지시인지 헷갈릴 정도의 표현들까지 모두 남겼습니다. 통화 내용도 메모했습니다. 통화를 녹음한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통화가 끝나면 곧바로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누가 먼저 전화를 했는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어떤 말이 특히 마음에 걸렸는지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다 보니 하나의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무시하면서도 동시에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월급 300짜리 며느리라며 깔보면서도 정작 중요한 일은 늘 제 손을 거쳐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아이러니한 건 그들이 저를 무시할수록 저에게 더 많은 일을 맡겼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반박하지 않을 걸 알고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명절이 지나고 나서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댁 단체방에서는 여전히 제 월급 이야기가 농담처럼 오갔고 동시에 개인 톡으로는 일이 날아왔습니다. 그 간극이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그 즈음부터 저는 마음속으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들을 제가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 흐름에서 제가 빠지면 누가 대신할까? 과연 이 집안은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바로 행동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웃었고 여전히 도왔습니다. 그들이 보기엔 저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제 속에서는 분명히 다른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준비를 시작하자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분노로 잠을 설쳤던 날들이 줄어들었습니다. 참고 있다는 느낌보다 차근차근 쌓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더 컸습니다. 그때는 몰랐겠지만 이미 저는 단순히 상처받은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상황을 정리하고 구조를 파악하고 언제 어디서 손을 놓을지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댁은 여전히 저를 월급 300짜리 며느리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다는 걸 그들은 끝까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참는다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걸. 겉으로 참는 동안 속에서는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다는 걸 말입니다. 그 준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저 자신조차도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그저 참고 넘기는 며느리로만 남아있지 않을 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기록을 시작한 이후로 저는 점점 더 많은 걸 보게 됐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감정 정리라고 생각했던 메모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의 흐름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에서 저에게 어떤 일을 맡겼는지, 그 일이 언제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를 연결해 보니 분명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무시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일은 늘 제게 맡기고 있었습니다. 문서 확인이 그랬습니다. 계약서 초안이 오면 이거 한 번만 봐줄래? 라는 말과 함께 제게 전달됐습니다. 법적으로 복잡한 내용은 아니었지만 조항 하나 숫자 하나라도 틀리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서들이었습니다. 그런 문서들을 월급 300 주제라던 며느리에게 아무렇지 않게 넘기고 있었습니다. 외부 연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래처 담당자, 중간 브로커, 세무 쪽 연락까지. 시댁은 늘 저를 통해 정리하려 했습니다. 내가 말하면 더 잘 통하잖아. 회사 다니는 사람이 설명하는 게 낫지. 그 말들이 반복될수록 저는 점점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건 계약 관련 정리였습니다. 시댁 사업은 겉으로 보기엔 단순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여러 사람과 얽혀 있었습니다. 계약이 연장되는 시기, 조건이 바뀌는 부분, 서류가 오가는 타이밍까지 제가 중간에서 정리하지 않으면 흐름이 자주 끊겼습니다. 처음엔 저도 그냥 도와주는 입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니까, 가족이니까, 젊고 회사 다니니까 조금 더 움직이는 거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기록을 하면서 하나씩 되짚어보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이 일들은 부탁의 범위를 이미 넘어서 있었습니다. 제가 없으면 누군가는 대신 해야 하는 일들이었고 그 누군가가 시댁 안에는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서류를 제대로 읽지 않았고 시아버지는 외부 연락을 번거로워했습니다. 시누이는 아예 이런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구조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모든 빈자리를 제가 자연스럽게 채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노도 있었지만 그보다 먼저 든 건 확신이었습니다. 아, 이 집안은 내가 빠지면 흔들린다. 그 깨달음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시댁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처리해주던 일 중 하나가 잠시 지연됐던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일부러 바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일이 많다는 핑계로 하루를 넘겼습니다. 그러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전화가 한 번 더 왔고 메시지 말투가 바뀌었습니다. 언제쯤 가능할까? 지금 이게 안 되면 조금 곤란한데. 그때 확실히 느꼈습니다. 제가 단순히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제가 멈추면 이 사람들은 바로 불안해진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 앞에서는 여전히 같은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명절 자리에서는 또 제 월급 이야기가 나왔고, 그래도 요즘은 다들 더 벌지 않니? 라는 말이 아무렇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 말이 나올 때마다 저는 속으로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그래, 너희는 아직 모른다. 제가 얼마나 많은 연결을 쥐고 있는지, 제가 어떤 흐름의 중간에 서 있는지 그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낮춰보는 시선이 오히려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기록의 방향을 조금 바꿨습니다.
단순히 무시당한 말이 아니라 내가 빠지면 멈추는 지점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은 언제 꼭 제 손을 거쳤는지, 어떤 연락은 왜 항상 제게 왔는지 그 구조를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정리하면 할수록 그 구조는 명확해졌습니다. 이 집안의 문제는 제가 무능해서가 아니라 제가 너무 조용히 모든 걸 처리해왔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자 제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시당할 때마다 상처받던 예전의 제가 아니라 언제 손을 놓을지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감정 싸움이 아니라는 걸. 이건 구조의 문제라는 걸. 그리고 구조는 한 사람만 빠져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말입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웃었고 여전히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보기엔 저는 여전히 만만한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였습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 구조에서 빠질 것인가. 그 선택을 하게 되는 날, 이 집안은 처음으로 저를 다시 보게 될 겁니다. 그때가 오고 있다는 걸 저는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확신을 얻은 뒤에도 저는 바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앞서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여러 번 말했습니다. 이건 홧김에 던질 카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 손을 놓으면 되돌릴 수 없고 그만큼 정확한 순간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다렸습니다. 아무 일도 모르는 사람처럼 여전히 도움을 주는 며느리처럼 행동하면서 속으로는 시점을 계산했습니다. 시댁 사업에는 분명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계약이 갱신되는 시기, 외부와의 조율이 필요한 순간, 문서가 가장 많이 오가는 타이밍. 그 시기가 언제인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과정의 중간에 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역할을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어떤 일은 대체가 불가능했고 어떤 일은 대체가 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은 제가 빠지는 순간 바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한 뒤에도 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댁에는 물론이고 남편에게도 퇴사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제가 회사를 계속 다닐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유지되는 동안 저는 더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제 업무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줄었고 제게 돌아오는 일은 늘어났습니다. 상사는 은근히 저를 붙잡으려 했고 동료들은 제가 빠지면 곤란해질 거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들을 들을수록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더 강해졌습니다. 저는 퇴사를 결정한 뒤에도 바로 사직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며칠, 몇 주를 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계산해 두었던 그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시댁 쪽에서 중요한 계약 이야기가 오르내리기 시작했고 문서와 연락이 평소보다 훨씬 잦아졌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이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책상 위를 정리했고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개인 파일들을 하나씩 삭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손이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는 여러 번 이 장면을 지나왔기 때문입니다. 상사에게 퇴사 의사를 전했을 때 상사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라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답했습니다. 지금이어서 결정했습니다. 붙잡는 말도 있었고 조건을 다시 맞춰보자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을 끝낸 상태였습니다. 이건 회사에 대한 불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 삶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퇴사서는 예상보다 빠르게 처리됐습니다. 서류를 받아들고 사인하는 순간
펜 끝이 종이에 닿는 느낌이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그때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제는 정말 되돌릴 수 없다는 걸 말입니다. 회사 건물을 나서면서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미련도 없었고 불안도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묘하게 차분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도 시댁에도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이 보기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하루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 밤 혼자 방에 들어와 문을 닫았을 때 저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동안 시댁 쪽에서는 여전히 일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이거 한 번만 봐줄래? 오늘 안에 가능할까? 저는 예전처럼 바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조금 늦게 답했고 일부는 아직 회사 일정이 바쁘다는 말로 넘겼습니다.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제가 이미 그 회사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제가 이미 그 구조에서 한 발 빠져나왔다는 걸 말입니다. 그 사실을 말하지 않은 건 망설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언제 진실을 꺼낼지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퇴사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퇴사는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이 집안에서 맡아왔던 역할을 완전히 내려놓기 위한 첫 단계였습니다. 그날 퇴사서에 사인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해 버티지 않겠다고, 무시당하는 자리에 다시 서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아주 가까운 미래에 이 선택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저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이 언제가 될지는 제가 정하게 될 거라는 것도요. 퇴사 사실을 알린 날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회사에 마지막으로 출근했고 인사팀에 퇴직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는 오래전에 정리가 끝난 일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남편에게 먼저 말했습니다. 나 오늘 퇴사했어. 남편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 질문에는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지만 저는 단순하게 대답했습니다. 더는 다닐 이유가 없어서. 남편은 그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니, 묻지 않으려는 눈치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남편 역시 이 퇴사가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이미 예상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문제는 그날 저녁부터 시작됐습니다. 퇴사 소식이 시댁에 전달되자마자 예상했던 반응이 정확히 순서대로 찾아왔습니다. 처음 전화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지나치게 밝았습니다. 어머, 퇴사했다면서? 몸이 좀 안 좋았니? 걱정하는 척했지만 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쉬려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번 계약건은 어떻게 되는 거니? 그 한마디에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역시나 제 건강이나 제 미래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오직 그 계약뿐이었습니다. 그건 이제 제가 관여할 일이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전화기 너머에서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급히 말을 바꿨습니다. 아니, 잠깐만이라도 도와주면 안 되겠니? 너도 그동안 정들었잖아. 정. 그 단어를 듣는 순간 그동안 쌓였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월급 300 주제라는 말, 사람들 앞에서의 무시, 제가 해낸 일들은 아무렇지 않게 자기들 공으로 가져가던 모습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제 일이 아니라서요. 그날 이후 전화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까지 번갈아가며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엔 부탁이었고 그 다음엔 설득이었으며 며칠이 지나자 노골적인 압박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지. 며느리가 이럴 수 있니? 가족인데 그 정도도 못 도와주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를 월급 300짜리라며 깔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를 없으면 안 되는 사람처럼 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말투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예전에는 명령하듯 말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조심스럽게 눈치를 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메시지가 쌓였고 답장을 늦게 하면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그 집안의 중심축 중 하나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며칠 뒤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내가 잠깐이라도 도와주면 이번 일은 잘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대. 그 말에는 부탁과 경고가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여태 나한테 했던 말들 기억나?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저에겐 충분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리해둔 파일들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메일, 계약 초안, 통화 기록, 메시지 캡처. 제가 없으면 진행이 불가능한 이유들이 문서 하나하나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퇴사가 아니라는 걸. 이건 제가 빠진 자리에서 그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지켜보는 시작이라는 걸 말입니다. 며칠 후 시댁 쪽에서 급한 회의가 열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정리해주던 계약이 꼬이기 시작했고 외부 업체와의 소통이 엉망이 됐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제야 시댁은 깨달은 듯 했습니다. 저를 대체 가능한 며느리로 여겼던 판단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다시는 예전 자리로 돌아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은 제가 오래전부터 계산해둔 결과였습니다. 퇴사했을 뿐인데 시댁이 먼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를 사람 취급하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저는 굳이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받아야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시어머니였습니다. 목소리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얘야 많이 힘들지? 우리가 너한테 너무 무심했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사과가 아니라 필요에 의한 접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번만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내가 정리하던 그 부분만이라도. 너 아니면 아무도 모르잖아.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전화기 너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그제야 시어머니는 더 낮은 자세로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면 조건도 맞춰줄 수 있어. 조건.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조건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는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시아버지였습니다. 평생 저에게 먼저 전화를 건 적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상황이 좀 안 좋아. 뜬금없는 말로 시작하더니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중간에서 한 번만 정리해주면 이 위기만 넘길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위기라는 것이 제가 빠진 뒤에야 생겼다는 사실이 무척 아이러니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요?
제가 그렇게 묻자 시아버지는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족이잖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과거의 장면들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명절 자리에서의 비웃음, 사람들 앞에서의 모욕, 제가 없으면 안 되면서도 늘 아래로 내려다보던 시선들. 가족일 때는 왜 그랬을까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이번엔 시아버지가 말을 잃었습니다. 그 침묵은 어떤 사과보다 솔직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모든 통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가 오면 스피커를 켜고 날짜와 시간을 확인한 뒤 받았습니다. 메시지는 하나도 지우지 않았습니다. 부탁에서 애원으로 바뀌는 과정, 말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하나하나 남겼습니다. 내가 없어서 일이 안 된다. 이렇게까지 부탁하는데 한 번만 도와주면 다 끝나는 일이야.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를 월급 300 주제라며 깔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누이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언니, 솔직히 말해서 지금 상황 되게 심각해. 처음으로 저를 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급한지 느껴졌습니다. 언니가 도와주면 나중에 다 보답할게. 보답이라는 말에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 보답이란 것이 지금까지 한 번도 지켜진 적 없다는 걸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 역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중립적인 척했지만 시댁에서 매일같이 연락을 받다 보니 점점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당분간만 정말 잠깐만 도와주면 안 될까? 그 말에는 자기 집안이 무너지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초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차분히 말했습니다. 당신도 그동안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지?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은 그 역시 공범이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정리된 파일들을 열었습니다. 통화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캡처, 메일 내용.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보니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들은 저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할 때만 쓰는 도구로 여겼고 지금은 그 도구를 잃고 당황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겠다고. 모든 것은 기록으로, 증거로, 그리고 제가 정한 방식으로 끝내겠다고 말입니다. 무시하던 며느리에게 매달리기 시작한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판의 주도권은 완전히 제 손으로 넘어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가 곧 시작될 거라는 것도 말입니다. 상황이 더 급해지자 시댁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부탁과 애원만으로는 제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깨닫자 그들은 결국 가장 익숙한 방식으로 돌아갔습니다. 바로 무시와 압박이었습니다. 그날은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습니다. 남편의 한 번 얼굴만 보자는 말에 저는 일부러 응했습니다. 도망치지 않겠다고, 이제는 정면으로 마주하겠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공기가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억지로 웃으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니? 시어머니의 말은 질문이었지만 이미 정답을 정해놓은 듯한 어조였습니다. 이러다 다 같이 망하게 생겼어.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망하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그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곧이어 시아버지가 말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서로 도와야 하는 거야. 그 말 뒤에는 늘 그렇듯 너만 참으면 된다는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시누이가 먼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솔직히 언니가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 말 한마디에 분위기는 단숨에 적대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말이 다시 나왔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예상했던 흐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뒤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마지막 칼을 꺼냈습니다. 내가 월급 300 벌던 주제에 뭘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러니? 그 말이 거실에 울려 퍼지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가슴이 아프지도 억울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아주 차분해졌습니다. 아, 이 말이 나와줘서 다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 녹음됐어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고 시누이는 제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는 헛기침만 반복했습니다. 그동안 하신 말씀들, 부탁하신 내용들, 그리고 방금 말씀까지 전부 다 기록해두고 있어요. 저는 차분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뭘 얼마나 벌었는지, 어떻게 무시했는지, 필요할 때만 어떻게 태도를 바꿨는지 다 남아있어요. 그제야 남편이 다급하게 나섰습니다. 그만해. 이럴 필요까지는 없잖아. 하지만 저는 남편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건 이제 부부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땐 왜 말리지 않았어요? 제가 그렇게 묻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은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아니,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늘 그런 뜻이었잖아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집안은 끝까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정말 끝낼 때가 됐다는 것도 말입니다. 제가 도와주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저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더는 무시당하면서 이용당하고 싶지 않아서요. 그 말이 끝나자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직면한 듯 보였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제 선택만 남았어요. 그날 저는 집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안에서는 모든 정리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다시 꺼낸 월급 300 주제라는 말은 제게 상처가 아니라 결정적인 신호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가 정확히 지금이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온 저는 울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결정적인 말을 다시 들은 순간 감정은 이미 역할을 다 끝낸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그동안 정리해두었던 폴더를 하나씩 열었습니다. 파일 이름들은 날짜별로 정리돼 있었고 안에는 문서, 메일, 녹음 파일, 계약 관련 자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걸 모으는 데에는 상상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정리해온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감정적으로 폭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소리치고 따지고 SNS에 올리고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는 방식은 제가 선택할 길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저는 필요한 곳에 필요한 것만 정확하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꺼낸 건 시댁 사업과 관련된 계약 자료들이었습니다. 제가 중간에서 정리해왔던 문서들, 서명 과정에서 애매하게 처리됐던 부분들, 그리고 메일로 오간 지시 내용들. 그 중에는 겉으로 보기엔 문제없어 보이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책임 소재가 분명해지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먼저 자료를 보냈습니다.
장황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료들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지만 봐주세요. 그 한 문장만 적었습니다. 며칠 뒤 답장이 왔습니다. 아주 짧고 아주 명확했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으로는 시댁이 외부 업체와 주고받은 메일들을 정리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요청, 전화로만 전달됐던 지시사항들, 그리고 그걸 제가 대신 문서로 정리해 보냈던 흔적들. 아이러니하게도 그 모든 증거에는 제 이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저를 깊이 관여시키면서도 아무 책임도 주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료들을 해당 업체 쪽에 전달했습니다. 익명도 아니었고 과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담당하던 자료 정리 중 혹시 참고하셔야 할 부분이 있어 전달드립니다. 그 정도의 말만 덧붙였습니다. 그날 이후부터였습니다. 시댁 쪽에서 연락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한 건 하루에 수십 통씩 오던 전화가 이틀째 되던 날 한 통도 오지 않았습니다. 메시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일부러 시간을 두는 건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됐습니다. 그게 아니라 연락할 여유 자체가 없어졌다는 걸 말입니다. 남편은 그제야 상황을 느낀 듯 했습니다. 요즘 집에서 연락이 없어. 그 말에는 안도와 불안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말로 설명할 단계는 지났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서 메시지가 하나 왔습니다. 요즘 많이 바쁜가 보다. 몸은 괜찮니? 불과 몇 줄이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부탁도 애원도 압박도 없었습니다. 그저 상황을 파악하려는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침묵할 차례였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변호사에게서 추가 연락이 왔습니다. 이 자료들로 공식적인 절차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말은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들어섰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자료들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처음부터 저를 사람으로 대했다면 이 자리에 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저를 깔보았고 결국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결정적인 말을 다시 꺼냈습니다. 월급 300 주제에 그 한마디가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했다는 사실을 그들은 끝내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며칠이 더 지나자 시댁 쪽에서 공식적인 모임 이야기가 나왔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는 말도 함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미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말은 다 전달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진 걸 꺼낸 순간 이 게임은 더 이상 감정 싸움이 아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시댁 쪽은 점점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침묵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마무리뿐이었습니다. 무너지는 건 정말 순식간이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전달한 지 불과 몇 주도 지나지 않아 시댁 쪽에서 이상한 소문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들려온 건 계약이 보류됐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시댁에서 가장 자신 있어 하던 그 계약이 갑자기 중단됐다는 말이었습니다. 외부 업체 쪽에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추가 검토를 요청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하고 있던 흐름이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보류였던 계약은 결국 취소됐습니다. 그 과정은 아주 조용했지만
그 여파는 컸습니다. 그 계약 하나에 얽혀있던 다른 일정들까지 줄줄이 멈췄고 시댁 사업은 한순간에 발이 묶인 상태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시댁 내부에서 서로를 탓하기 시작한 건 누가 그렇게 진행하랬어? 왜 확인도 안 하고 사인했어? 그때 그 며느리 말대로 했어야지. 이 말들이 가족 모임 자리에서 오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알았습니다.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던 그 집안이 사실은 얼마나 취약한 구조였는지를 말입니다. 책임이 생기자 그 누구도 앞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방패로 삼았고 어제까지 한편이던 사람들이 오늘은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를 탓했고 시아버지는 시누이를 탓했으며 시누이는 다시 처음부터 며느리에게 다 맡긴 게 문제였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원했던 건 누군가를 대신해서 책임지는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가 감당해왔던 무게를 그들 스스로 느끼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에게서도 점점 더 많은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살벌해졌고 서로 말을 섞지 않는 날이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랑 누나가 완전히 틀어졌어. 엄마는 매일 누구 탓만 하고 그 말을 전하는 남편의 얼굴에는 당황과 피로가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제가 그동안 어떤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를 조금은 이해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들은 말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 그 말은 시댁 쪽 지인에게서 흘러나온 이야기였습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말하자 다른 사람이 이런 대답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게 가만히 참고만 있을 줄 알았지.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통쾌함이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라 믿었습니다. 늘 그래왔으니까요. 참고 맞추고 조용히 뒤에서 처리해주는 사람으로만 저를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소리치지 않았고 단 한 번도 앞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가진 걸 제때 꺼냈을 뿐이었습니다. 시댁 쪽에서는 외부 대응을 두고도 서로 다른 의견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법적으로 가자고 했고 누군가는 괜히 더 키우지 말자고 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불신은 더 깊어졌고 예전처럼 한 방향을 바라보는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결과라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만든 일이 아니라 그들이 쌓아온 방식이 결국 이런 결과를 불러온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 이 정도까지 갈 줄 알았어?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잠시 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멈출 줄도 몰랐어.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깊게 잠들었습니다. 전화도 메시지도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 보이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무너지는 건 정말 순식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를 지킨 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마지막 장면뿐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시댁에서는 더 이상 제 이름을 쉽게 꺼내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누군가 제 이야기를 꺼내려 하면 대화가 어색하게 끊겼고 자연스럽게 화제가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그건 아마 그들 스스로도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이 누군가의 악의적인 공격이 아니라
자기들이 저질러온 말과 태도가 그대로 되돌아온 결과라는 걸 말입니다. 저는 아무도 직접 망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소리치지 않았고 협박하지도 않았으며 누군가를 끌어내리기 위해 거짓말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동안 무시당하던 며느리가 얼마나 많은 걸 쥐고 있었는지를 있는 그대로 보여줬을 뿐입니다. 시댁 사업은 한동안 회복되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취소된 계약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고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도 이전과는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족 내부의 균열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된 집안은 겉으로는 유지되는 듯 보였지만 예전처럼 단단하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결국 제 앞에서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땐 내가 너무 안일했어. 그 말은 사과였지만 이미 늦은 사과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크게 화내지도 다시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지키지 않았어요. 그 한 문장으로 모든 대화는 끝났습니다. 우리는 결국 각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싸우지 않았고 상대를 망가뜨리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더 이상 같은 방향을 볼 수 없다는 걸 인정했을 뿐입니다.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 인생을 처음으로 제 손에 되돌려 놓은 느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살고 있냐고요? 저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아주 조용히 잘 살고 있습니다. 월급 300이라는 숫자는 여전히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숫자는 저를 규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제 가치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비교 속에서 제 자리를 찾지 않아도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숫자로 저를 깔보던 사람들은 모두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제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끝까지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남기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참는 사람이 약자가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조용히 버티는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라는 걸, 그리고 끝까지 무시하면 반드시 되돌아온다는 걸 말입니다. 저는 복수를 계획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 자리를 지키기 위해 기록했고 정리했고 필요한 순간에 움직였을 뿐입니다.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냉정하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게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월급 300 주제라는 말 아래에서 살고 있었을 거라는 걸 말입니다. 이제는 그 말이 더 이상 저를 흔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제 인생을 바꿔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제 하루를 차분하게 살아갑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의 기준에도 맞추지 않으며 말입니다. 이게 월급 300 며느리의 복수입니다. 소리 없는 하지만 가장 확실한 복수였습니다.